네, 지난 4월 15일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5일 총선 이 뒷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눠보실 두 분 모셨습니다. 류건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이한구 전 인천광역시 의원 두 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4.15 총선 결과,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정말 많은 분석들이 여러 매체에서 쏟아졌는데요. 지역구 253명, 그리고 이 비례대표 47명 중에서 이 지역구 163석, 그리고 비례 17석, 이 도합 180석을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면서 거대 여당, 공룡 여당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 반면 이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론이다, 그리고 샤이 보수 속에서 이 선전을 할 거다라는 이 예상은 했지만 정말 보수 괴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심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이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심,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호남, 이런 동서대결하고 또 세대 대결이 아주 정점에 다다른 그 투표 결과가 나타났고요. 네.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은 그 30대, 40대, 50대가 많이 거주하죠. 수도권. 네, 그리고 그 지방에 이제 지금 거대 도시들 이런 데서 사실은 승부가 이제 갈린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지난 20대 총선 때 중도층과 그다음에 수도권의 호남층의 지지를 받았던 국민의당이 사실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국민의당이 사라지면서 중도정당 그리고 소수 진보 정당들이 이제 지리멸멸하면서 이번 선거는 그 양당 구도로 이제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됨으로써 당시 그 국민의당 지지자 중에 한 15% 정도가 민주당으로 투표가 쏠린 것으로 이번 그 투표 결과로서 예상 이렇게 좀 나타난 것 같고요. 그 3, 4, 50대가 이렇게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탄핵과 구속 이후에 반성은커녕 이제 발목을 잡거나 구태로서 그 연연했고요. 선거 전에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꿨으나 그 미래와 통합은 보이지 않고 일부 후보들의 그런 그 막말 이런 것으로 사실은 자멸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국회의원 수에서는 압도적 의석수를 획득했지만 사실은 정당 투표 지지율만 보자면은 더불어 그 민주당의 위성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그 아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 그 민주당이죠. 이 두 정당의 지지율을 합쳐도 38.77%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바로 60%가 넘는 그 국민들은 이 집권 여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당 투표에 있어서. 네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민생이라든가 경제 문제, 또 조국 사태 등으로 인해서 많이 이런 불공정,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던 표심들이 이번에는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양당 구도가 강화되는 선거였다. 지역주의가 네네. 조금 더 심화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선거는 어차피 이 양극단층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중도층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냉정한 중도층은 보수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 막강하던 통합당이라는 보수가 영남 자민련 돼버렸어요. 네. 영남만 지역 정당이 됐다. 지금 그쪽만 뻘겋게 됐습니다. 이거는 통합당이 아주 진심으로 반성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만 되는 경우가 됐고요. 이제 인천으로 좀 와보면 인천은 투표율은 꼴찌했지만 저는 정말 늘 그렇듯이 민심의 풍향계다. 전체적으로 큰 틀로 인천을 보면 선거판을 본다. 이번에도 정확했습니다. 드러났군요, 그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늘 인천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현상이 하나 나타났어요. 어떤 현상이죠? 몰아치기. 13석 중에 11석이 쏠렸다. 집중이 됐습니다. 이게 애매하게 중간에서 6대4, 5대5 이렇게 가면요. 사실은 존재감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몫을 나누거나 목소리를 낼 때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볼 때 인천은 어떻게 공천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도 반 정도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할 텐데 무게감이 덜 그렇죠. 실려. 이제는 이거 잘못하면 완패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인천이라는 지역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민주당이 됐든 또는 통합당이 됐든 한번 선례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당도 이제 인천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할 것이고 인천의 또 정치적인 위상도 달라질 것이다.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 벌써부터 좀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특히 어기구 의원 같은 경우 네. 말이 안 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그 오만이 자꾸 쌓이다 보면 민심은 또 급변해서 그렇죠.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똑같은 어려움을 역풍을 처하지 맞을 수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대 국회 이 결과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7석 그리고 그 당시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예. 4석 그리고 무소속 2석이었는데 결국 그 무소속은 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서 이 7대 6의 비교적 이 팽팽한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예. 21대 국회에서는 11대 1대1 그 일은 뭐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다시 흡수가 되겠지만 예. 정말 압도적인 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결과가 이 미래통합당은 특히 인천 지역에서 이 공천에 실패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뭐 박형준 이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또 실제로 이 인천은 공천 실패로 이 뺏긴 지역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과연 이 패인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박형준 위원장이 반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요. 공천 실패 문제 있지만 네, 더 그 전에는 본인들이 반성도 안 하고 개혁도 안 했던 거죠. 공천 이전에 이 반성이나 개혁의 움직임이 그럼요. 없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큰 사고를 쳐놓지 않았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그렇죠. 그랬으면 그 원인이 뭐고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진실된 반성과 개혁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름만 바꿨을 뿐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제일 이제 그랬던 게 당의 간판인 당 대표가요. 지금 시대 정신하고 만나 보시죠. 공안 검사 출신이었죠. 이런 분하고 지금 시대하고 맞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또 이 특정 종교의 편향적이었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상당한 민심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또 싸우는 방식이 예전에 군부 독재하고 싸우던 단식, 뭐 삭발, 과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이 당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합리적인 조직인가 의심을 안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더 큰 원인이었습니다. 젊은 층,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에는 조금 그렇죠. 힘든 인물이었다. 거기다가 유정복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안상수 의원 그렇게 공천하는 순간 그렇죠. 이젠 정말 인천은 물 건너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우리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중앙에서 큰 흐름을 잡는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사실은 더 많은 패배죠. 수도권의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의 그런 그 선거 결과의 패배보다 네. 훨씬 더 이번에 그 쏠림 현상을 빚은 그렇죠. 이유는 뭐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 간 그 격차가 많이 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후보를 누굴 뽑냐에서도 15% 정도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지역에서 그런 많은 문제 제기를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문제 제기를 받는 사람들을 공천 번복을 통해서 또 공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공천이라고 할 만큼 그렇죠. 예. 네. 번복의 번복에 네네. 전날까지 이렇게 네, 그렇죠. 그리고 인천 시민으로서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지역 활동이 진짜 전혀 없는 이런 이 후보들을 한두 명이 아니고 진짜 여러 명을 그렇죠.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 미통당 출신 이 후보들이 두 명이 나온 이제 동구 미추홀 의뢰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사실은 유리한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했잖아요. 남영희 후보가. 네. 이건 뭐냐면은 미통당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지역의 활동이 전혀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공천할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네, 뭐 이미 다 지나간 거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유정복 후보가 처음에 동구 미추홀 갑에 신청했잖아요. 네. 근데 당에서 이제 남동 그 갑으로 뭐 이렇게 변경을 좀 했었는데
사실은 그 미추홀 동구 미추홀 가불이라든지 또 연수 가불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도 중 그 옹진 강화군 다음으로 좀 보수적인 지역인데 이 지역에 만약에 그 유정복 전 시장이 동구 미추홀 갑으로 갔고 동시에 뭐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 연수 갑이 아니라 본인의 주 활동 무대였던 연수 을에 출마했고 그리고 또 연수 갑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선전을 기도했던 그 정승현 후보죠. 초기에 그런 실언으로서 사실은 초기부터 이런 그 기선을 이제 뺏기지 않았다면 이렇게 11대 1이라는 이런 아주 극한적 결과까지 갔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두 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결과는 이렇게 11대 1대 1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나왔지만 각 선거구별로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고 굉장히 각축전을 벌였던 이 선거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미추홀 을이었죠. 예, 동구 미추홀 을. 미추홀 그 선거구도 그랬고 뭐 남동구 갑 선거구도 정말 그렇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예. 뭐 두 분 보시기에 뭐 치열했던 곳 아니면 좀 주목해 봐야 할 만한 곳 어떤 선거구가 있었을까요? 예, 많죠 인천에. 네. 첫 번째는 이제 유정복 시장 전 시장이 있던 남동 갑인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차라리 미추홀 갑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게 이제 미추홀 갑에 본인 의지로 신청을 했는데 밀리는 듯이 해서 남동 갑으로 가면 남동 갑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시장까지 한 사람이 밀려서 우리 동네로 왔네. 저 우리 뒷전이다. 동네에 저 양반이 우리 동네에 정말 마음이 없었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예, 그리고 졌죠. 그리고 참 어려운 게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강남이니까 그냥 뭘 갖다 꽂아도 될 줄 알았던 연수을 네. 이게 이제 끝판에 아마 이정미 의원으로 가던 표가 사표 심리, 그렇죠. 내 표를 살려야 되겠다는 심리가 흔들리면서 오면서 당선을 네, 예, 아주 비슷하게 이제 어렵게 승리를 할 수 있는 민주당의 승리를 줬던 것 같고요. 또 제일 흥미로운 건 배준영 당선자인데요. 네. 여기는 보수가 아주 단단하던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아주 어렵게 이겼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 참 신기한 상황이 발생됐다라고 봤고요. 여기는 어떻게든 이긴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김교웅 우리 당선자가 네. 3번 내리지고 네. 이겼습니다. 완전 사기만에. 이래 보면 인천은 전 지역이 다 물론 너무 쉬웠던 계양 부평 빼고는 그렇죠. 전 지역이 다 볼만한 재미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연수구 을 선거 결과가 뭐 사실 민경욱 의원이 이 유리한 선거 구도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예. 뭐 민주당 후보도 있었고 정의당 후보도 쟁쟁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결국 이 민심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들어줬다. 예. 이런 것들이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이 선거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4.15 총선 총평과 또 인천 각 선거구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제시한 주요 공약을 살펴보고 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이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